이기면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싸우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찾을 수 있거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역사적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것이 바로 반도국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하지만 이 지리적 특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국가인데 대륙인 중국과 섬인 일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륙인 중국 입장에서는 섬인 일본을 점령하기 위한 다리이고, 일본에게는 대륙과의 완충제이자 항해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옛날에는 대륙으로 진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역시 완충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을 당연히 그냥 놔둘 리가 없었겠죠. 일본과 중국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래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큰 침략이 2번 정도 없었지만, 그 2번이 임진왜란과 강제 한일합병이라는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완전히 다른 스케일로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소규모 침략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 10만을 넘게 이끌고 오는 대규모 침략도 고조선부터 인조 때까지 계속 해옵니다. 결국 고려 때까지 저항하다 조선 때는 차라리 중국에게 허리를 굽히는 사대주의의 정책을 펼쳤죠. 이러한 반도국가의 특징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충이라는 인형과 극단적인 성격이었죠. 먼저 충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충은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국가에 충직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국가는 집단이며 이 충을 집단에 대해 충직하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뛰어난 나라입니다. 국적, 학교, 혈맹, 나위, 지위 등에서 많은 부분에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죠. 이런 충성심에 예의가 빠질 수 없는 우리나라이기에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 부르는 친구가 많다는 말입니다. 형님, 형수, 재수 등 무슨 관계이기도 알기도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충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충이라는 개념은 이번에 K방역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대부분 소속감 그리고 충성심을 가지고 방역에 참여해줌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 방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신천지 등 몇몇 종교시설들은 자신들의 집단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 방역 수칙을 무시하다 결국은 대확산 사태를 이끌었죠. 이것이 바로 충의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한 예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분들처럼 우리나라라는 집단에 대한 충으로 인해 생활권이 끊겨가지만 버티면서 방역을 도와주신 분들도 있죠. 이렇듯 충 역시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동전의 두 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정통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것은 보수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조 교체를 비교적 적게 겪고 민주주의를 설립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통성 문제로 다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극단적인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단적이란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한국인이 극단적이라고와 같이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민족입니다.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요. 이 이유는 20세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시작한 역사는 35년의 악독한 식민지배 끝에 독립하지만 소련과 미국에 의해 다시 분열되었고 다시 6.25 전쟁이 터짐에 따라 남아있던 것마저 모두 부서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혼란스러웠고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군사들이 이끄는 독재 정권이 잇따라 정권을 잡으며 국민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극단적인 성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꽤나 극단적인 성격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한번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고추가 들어오면서 고추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맵고 끓인 음식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음식에서 찌개같이 얼큰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빼놓으면 섭섭할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끝나기는 했지만 20세기 말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엄청난 경제발전과 민주발전을 이뤄냅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최소 50년 이상 빨리 경제성장을 시작한 후 만들어낸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만든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해 맨 땅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46%인데요. 그중 개신교와 천주교의 비율이 31%에 이릅니다. 이들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탄압당했으나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단 30년 만에 1,400만 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최근에도 둘을 합쳐서 1,500여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 건물 5개는 모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교회만 1만 개가 넘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엇이 다른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여기고 극단적인 것 때문에 생긴 문제점 역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민족인 남한과 북한은 각각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재벌 세습 자본주의로 사실상 기업의 왕조처럼 반영이 되고 북한의 경우에는 군주제 세습 공산주의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둘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막고 워낙 극과 극이다 보니 통일을 위한 과제 역시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도 극단적인 충으로 인해 청등 대륙 국가의 침략을 맞는 등의 역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충은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어서 나라를 위험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지 않고 고집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묘호란, 병자호란과 같이 또 한 번 침략을 맞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